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재벌인 이 애터미라는 회사에 최전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권위주의적인 또는 매우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인데, 그래서 항상 부하 앞에서는 몸을 단정히 해야 되고 말을 근엄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속으로는 야동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항상 점심을 일찌감치 잡숫고 야동을 보는데, 그날도 야동을 보는데 어떤 놈이 하필 그 시간에 노크를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통을 들고 누구야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시설반 신입사원 놈이 망치통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장님과 아주 기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건만 말하고 빨리 나가게. 그랬더니 요놈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방금 비서실에서 전무님 전화통이 고장났다고 고치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때 전화통을 드는 게 아니지요. 정신 차리고 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 회장님이 수사를 받게 됐어요. 탈세를 하고 아들놈은 횡령혐으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이 전무께서 어떻게 우리 회장님을 기분 좋게 해드릴까 하다가 돈은 많고 돈을 선물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국제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CD, 저는 음악이 나오는 CD를 하나 구해가지고 회장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어쩐 일이고? 여기 좋은 CD를 하나 구해왔습니다. 그냥 딱 저 보니까 전무가 기분이 좋았죠. 칭찬을 무지무지 하겠다. 근데 회장님 입에서는 벼락 같은 고함이 떨어졌습니다. 이 자식아, 니는 와 거울에 구멍을 뚫어가 장난치노?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가시다가 스폰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인순 박사님이 이 회사의 설립과 그 다음에 이 법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해모힘 그 다음에 화장품을 개발하고 하는데 아주 가장 공이 큰 분입니다. 원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데가 애터믹 에너지니까 이 핵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자폭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보다 핵발전소를 만드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은 지금도 명령만 떨어지면 금방 만들어요. 그것은 이 핵분열로 순식간에 폭발하는 건데, 원자력 발전소는 서서히 반응이 일어나도록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훨씬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걸로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이 생명과학까지 아주 광범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려웠던 시기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키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장부 애터믹 에너지의 파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학자 치고는 좀 돌연변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해당하는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하는 분들은요, 그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를 볼 틈이 없어요. 틈이 없는데 이분은 그런 과학을 하면서도 많은 걸, 사회 문제, 그다음에 특히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지금도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지금도 하루에 한 권을 읽겠다 그러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권 읽으셨냐고 그러니까 295권인가 읽었대. 그런 분이라 이 과학과 인간을 생각하는 측면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는데, 과학자들은 정부 예산을 써가지고 과학 연구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산업화가 되질 않아요.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계속 연구비는 들어가서 아웃풋은 나오는데 그 아웃풋이 새로이 피드백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생각하시다가, 그럴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아주 엑셀런트한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시키면, 거기서 산업화해서 물건이 나와서 이윤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도 좋고 연구원들도 연구비가 많아지니까 연구도 잘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국가연구소는요, 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들어야 돼. 근데 법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지무지 어려워요, 법을 만드는 게. 하여간 정부 공무원들의, 정부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노력을 하신 끝에 연구소 기업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콜마, 저것은 미국 콜마고 모기업이죠. 다국적 기업입니다. 콜마와 합작으로 이 SBT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모힘이라든가 화장품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해모힘의 미국 특허 등록은요, 프로젝트 장인순으로 돼 있어요. 장인순 프로젝트예요. 그게 특허 이름이. 양반이 그때 연구소장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한 4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고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여러 신문이라든가 또는 잡지에 글을 내고 전문 저널에 글을 내고 또 강연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책으로 묶어놓은 게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슨 어떤 시사 칼럼을 쓴 게 아니고요. 과학과 인간간의 관계를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수십억 광년의 우주에서부터 나노 세계 이하로 들어가는 마이크로 세계까지, 그리고 시간도 수십억 년에서부터 그리고 100만분의 1초까지, 이런 아주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 여기에 과학 문제에 대한, 또 교육 문제에 대한,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이분이 시를 또 무지무지 가요.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시지만 한 700권이 돼요. 과학자가 시를 좋아한다는 게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세계 모든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산업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과 예술의 만남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창의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창의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그랬는데 일찍이 고의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 자녀 교육 문제까지 이렇게 전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보고 이 내버릴 책도 아니고 장서로서도 가치가 있고, 특히 이 애터미 사업을 하실 분들은 우리가 뭐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기업 법을 만들어서 어떤 애로사항을 거쳤고 어떻게 SBT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해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그 과정이 쏙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든 기술을 가지고 해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면 네가 뭔데 국가기관에서 만든 걸 파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암만 입 아프게 설명해 봐야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선물하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원자력 연구소 소장님을 하신 분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데 이 양반이 가짜로 만드는 책 아니야,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유능제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애터미 가면 돈 번다는데 옳다 됐다, 이 시간에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다, 뭐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돈 버는 얘기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멀리 보면 관계가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요, 전공을 하기 전에 교양 과목을 합니다. 1, 2학년 교양 과목을 하거든요. 근데 전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양 과목을 해요. 공대를 갔다 그러면 뭐 공학인 할 일이지, 거기서 뭐 영어하고 뭐 수학하고 뭐 국어하고 뭐 음악하고 예술하고 별걸 다 해요. 왜 그 교양 과목을 하냐 하면은요, 그 교양 과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전공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요. 그 스티브 잡스가 늘 얘기하는 게, 사원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리버럴 아츠라고 했습니다. 리버럴 아츠. 우리 같으면 인문학, 자연과학, 기초과학이에요. 기초과학을 해야 된다. 구글 아시죠? 구글은 그 인터넷 회사고, 그 다음에 모토로라 인수했죠? 그 전기전자 그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작년에 이 신입사원을 보니까 7,000명을 뽑았더라고요. 7,0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5,000명이 공학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인문학 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상력, 인문학적 상상력이 없이는요, 돈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스티브 잡스가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이게 기술만 가지고는 돈 못 번다. 이게 상상력,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인문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유능재강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벌고 지금까지 살아가는데요. 소득을 획득하고 살아가는데요. 소득을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4등분해서 이야기하면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임금소득입니다. 임금소득. 이쪽에 임금소득이, 웨이지를 얻는 방법이에요. 웨이지, 임금소득이에요. 임금소득은요, 누군가가 나를 고용한 겁니다. 고용당한 거죠, 자기는. employee라고 하지. 자기는 고용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용인이 됩니다. 그런데 임금소득은요,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이것은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소득, 돈도 제로가 돼요. 자기가 아무리 거대한 또는 다국적 기업 또는 초일류 기업에서 근무하더라도 연봉이 1억이라도 아파서 못 나가면 봉급 못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인컴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일을 못하게 되면 거기서 소득이 끝나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떻게 라이프타임 계획을 세우냐 하면은, 여기서 내가 일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동안에 이쪽에다가 자본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캐피탈. 자본을 만들자. 자본을 만들자. 즉, 저축을 한다거나, 연금을 붓는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빌딩을 산다거나, 안 그러면 저기서 내가 연구 개발을 하는 동안에 기가 막힌 연구 발명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 자본은요, 이것은 시간과 돈을 교환하지만요, 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자본에서 소득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다가 100억을 예금해놨다. 그놈은요, 밤낮이 없고 크리스마스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이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일합니까? 시스템이 일해줍니다. 은행 시스템, 시장 시스템이 그렇게 해줘요. 100억을 예금했다면 지금 4%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그게? 4억이잖아요. 그렇죠? 4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요, 요때 여기다가 캐피탈을 만들어서 평생토록 시스템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수록 해야 되겠다. 요걸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게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왜? 먹고 살고 집도 사고 자식 새끼도 키우고 부모님도 봉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캐피탈이 잘 쌓이지를 않아요. 쌓이지를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유업이 있습니다. 자유업, 여기 자영업까지 다 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까지. 원래 자유업은 전문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또 스포츠 스타들이나 탤런트들도 자유업이에요. 자유업입니다. 그 다음에 구멍가게는 이걸 통상 자영업이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미장원을 한다든가, 세탁소를 한다든가, 전부 다 자영업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유업이 됐건 자영업이 됐건 이것도 역시 소득을 시간과 돈의 교환입니다. 장동건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지만 아파가지고 못하면 돈 못 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아파서 진료를 못하면 돈 한 푼도 못 봅니다. 그래, 역시 의사가 됐건 탤런트가 됐건 우사인 볼트가 됐건 하여간에 지 몸이 아프면은 지가 일 못하면은 소득이 제로가 돼버려요. 역시 시간과 돈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시스템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줄 수 있도록 여기다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동안에 캐피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빌딩을 산다든가 뭐 땅을 산다든가 상가를 산다든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무슨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뭐 채권을 산다든가 그렇게 해서 캐피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모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은퇴를 해도 거기서 소득 그 시스템이 일을 해주니까 자기 소득이 계속 있어요. 뭐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유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파레토 원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파레토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요. 파레토 원칙이라고. 이것은 80-20 법칙입니다. 80-20 법칙. 파레토는 이태리 경제학자인데요. 양반이 19세기 사람인데 이태리의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땅 있죠.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20%의 국민이 80%의 땅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20%가 거의 대부분의 땅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당시 유럽을 다 조사해 봤어요. 다 조사해 봤더니 거의 비슷해요. 20%의 사람들이 그 나라 재산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전 세계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 사람들의 20%가 소득의 82%를 가지고 있어요. 파레토가 자기 정원에 완두콩을 조사해 봤더니 완두콩 꼬투리의 20%가 완두콩 수확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쭉쟁이거나 전부 그래요. 저도 한번 완두콩 심어봤거든요. 제대로 든 놈이 몇 놈 없어요. 완두콩이 3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1개 들어있거나 2개 들어있거나 어떤 게 쭉쟁이거나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80-20이라는 게 거의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연예계에서요 20%의 탤런트가 소득의 80%를 올려요. 나머지 80%는 프롬 핸드 투 마우스 하기도 힘들어요. 운동선수 중에 20%가 80%의 연봉을 받아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의 80%를 20% 환자가 써요. 왜?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죄다 그래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80%를 20% 운전사가 내요. 한 번 내놓으면 계속 내거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80-20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서 돈을 벌고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여기다 캐피탈을 축적을 해가지고 내가 은퇴하더라도 소득을 계속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20%라고 보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묘하게 그게 맞아떨어져요. 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지금 58 게티가 지금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게 연금이 40만 원이 돼. 40만 원. 그거 어떻게 살아 그거 가지고. 그런데 정부 58 게티는 뭘 가지고 있냐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왜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집은 샀거든요. 그 양반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무지무지 공헌을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베이비 붐 세대죠. 그런데 그 세대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러는데 위로는 부모님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식한테 다 때려넣다 보니까 막상 은퇴하니까 집은 있는데 주머니가 비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럼 퇴직금이 있느냐? 퇴직금은 중간에 찾아가서 집산이라고 다 써버렸다 이 말이야. 집산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평균 퇴직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간에 집 사느라고 그걸 빼다 줬다는 거예요.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무슨 사업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모양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20% 사람들은 충분하다 그런 말이에요. 나머지 80%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 요 4분면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사업소득을 얻는 분이에요. 정중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이나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아주 정중 회장님은 소 2마리 훔쳐다가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병철 회장님은 대구에서 삼성 상회 그래가지고 9만 가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일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삼성이나 현대그룹이나 시스템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죠? 몇 조씩 된단 말이에요. 몇 조씩. 시스템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삼성이나 현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시스템 없습니다. 시스템의 한 부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돈을 교환하는 사람들 뿐이고, 그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만이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 시기는 좀 호랑이 담배 먹던 시기이고, 그때는 얼마든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지런하고 약간의 아이디어만 있어도 그렇게 되는 시기였어요. 저게 농경사회 시대란 말이에요. 농경사회. 그렇죠? 농경사회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냥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프랜차이즈점 하나만 하더라도 10억 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물론 프랜차이즈 가입비는 얼마 안 돼요. 뭐 1억 5천, 2억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가게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가게.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기기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억 투자해가지고 프랜차이즈점 한다. 그게 소득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70%가 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창업입니다. 창업. 그리고 기왕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버리는 거. 이게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나머지 하나는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엔터링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시스템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애텀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와, 뭐 주계회사니까 그러겠지. 그렇지 않아요. 조사해보세요. 조사해보세요. A사, N사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반드시 진입비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물건을 사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매월 수당을 받기 위해서 매월 일정액을 사야 돼요, 자기가. 그것은 시스템에 자기가 자유로 들어가고 퇴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시스템 엔트리 베리어가 있어요. 진입 장벽이 있다고요. 그러나 애텀이 만 유일하게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에 캐피탈이 자본이 요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요 캐피탈. 자본을 충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서 자본 이득이란 걸 얻습니다. 캐피탈 게인이라고 합니다. 캐피탈 게인. 아니,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임대로 받을 수 있어요. 캐피탈 게인이에요. 건물은 캐피탈이거든요. 자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을 써서 인세가 매월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캐피탈이에요. 자기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행을 가건 병원에 누워있건 골프를 치건 우리 시장 시스템, 서점 시스템이 자기에게 소득을 갖다 줘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기서 베스트셀러를 쓰실 분들은 쓰셔도 좋아요. 근데 그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려워.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특허를 가지고 로얄티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캐피탈이거든요. 우리 휴대폰 쓰고 있지만은 이게 미 퀄컴에 특허가 무지무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1년에 주는 로열티만 수조가 될 거예요. 퀄컴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로열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 지금부터 연구해가지고 기가 막힌 기술을 하나 개발해야 되겠다.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지금.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캐피탈로부터 일단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 요 계층은요, 돈을 벌어요. 계속 쓰는 돈보다 벌리는 돈이 더 많아, 여기는. 요 휴대폰은요, 여기 소비재가 아니고 이걸 자본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서비스 생산을 하거든요. 서비스 생산을 하잖아요. 서비스 생산을 하니까 자본재예요. 그리고 생산 요소가 됩니다. 이거 별거 다 나오죠. 생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 요걸 가진 분과 이 자본을 가지지 않는 분은요, 누리는 웰페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잖아요. 자본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애터미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다면 자기가 여기지만은 여기 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스템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시스템의 구성원이면서 시스템의 소유자가 돼요. 아주 그 개상망측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삼성이나 LG에 들어가도요, 자기가 시스템 소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돼요. 여기 원래 이런 개념이 나온 건 하버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버드 그 사람들은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별걸 다 생각해내거든. 이런 걸 생각해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여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여기다가 캐피탈을 저축을 해서 내가 노후, 그리고 우리 자식, 그리고 우리 친인척,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내가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 그건 자신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뭘 하건, 네트워크를 하건, 구멍가게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지 않으면요, 성공하기 힘듭니다. 차가운 머리라는 것은 쿨해야 돼요. 이것은 냉철한 이성입니다. 이게 누가 하자니까 하고 말자니까 말고 그래가지고는요, 뭘 하든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이 커피 아주 산신령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가족이 다 커피 공장을 하고 로스팅을 하고 해서, 야, 강남에 가보니까요, 고급 커피점이 그냥 완전히 줄을 섰어요. 한 건물에 몇 개씩 있어, 이게. 커피만 퍼마시고 사는지 어쩌는지, 하여간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커피 로스팅 하는 공장에 가가지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물어봤어요. 우와, 강남에 가니까 커피점이 한 집 건너 하나에다가 한 건물에 2개, 3개에다가 1, 2층에다가 이러는데 그거 밥 먹고 사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10집 중에 8집은 망해요. 그러더라고. 야, 정확하게 8대 2가. 아니요. 10집 중에 8집은 망해요. 어떻게 망하는데? 그랬더니 커피 맛을 모른대, 주인이. 쿨헤드가 없어요. 정확한 판단력이 없어요. 커피점을 하면 되겠지, 그러는데 안 된답니다. 이게 커피가 똑같은 커피인데 어떻게 로스팅을 하느냐, 또 바깥 기온에 따라서 몇 도로 볶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대요. 맛이 7가지라든가 9가지라든가 그래요. 똑같은 커피인데. 그런데 그것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인에게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귀신 같아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집 커피는 맛있다,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은 바글바글 하는데 다른 집은 팔이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커피집 망하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 그랬더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침에 우유 배달부. 저 집에 우유를 몇 통 놔둔가에 따라서 저 집은 곧 망하겠구나. 금방 안 돼요. 금방 안 돼요. 카페라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판단을, 이게 지식이 없이는요, 커피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안 된대요. 가보니까 손님이 저 광주에 있는 공장인데 손님이 바글바글해, 그 시골 구석에. 그래서 웬 손님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커피 가게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 이거야. 자문을 구하려고. 그래서 면담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거야. 어째서? 그랬더니 아저씨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요. 커피 하루에 몇 잔 마시는데요? 별로 안 마셔요. 그럼 하지 마세요. 아니, 커피도 좋아하지 않고 하루에 마시도 않는데 무슨 놈의 커피를 해가지고 이걸 알겠냐 이 말이에요. 커피 맛을. 그래서 반드시 자기 이성적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처음부터 알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런 걸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차가운 머리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사업의 제품과 시스템이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누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믿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안 믿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판단해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남이 그런다고 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 사람 원망하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따뜻한 가슴. 요것은 사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쓰지 않을 물건, 자기도 싫은 회사를 자기도 몰라고 좋다고 하면은 그게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되질 않아요. 말에 파워가 없어요. 말에 파워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사업을 내가 내 아들에게 권한다고 해도 권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yes. 내 친구,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내가 이 화장품을 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뜯어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따뜻한 가슴, 부지런한 손. 이게 두 개 다 있어도요, 손발이 게으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참 무지무지하게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머리로 판단해서 내가 다 알아. 가슴으로 괜찮은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겠냐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요 두 개가 없이 요것만 있는 사람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움직일 때마다 일을 벌여놔. 움직일 때마다. 군대에서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단 말이야. 움직였다 하면 일을 만들어놔.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기가 자영업을 하시든지, 세계는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쪽 서울에 뉴타운이 있는데요. 거기에 친구가 아주 중요한 날에 대사를 하다가 이제 끝나고 와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렇게 슈퍼마켓이 마주보고 있어요. 길을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사거리인데, 이렇게 사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고 묘하게 또 여기가 하나 있어요. 양쪽에 다 들어가 봤더니 그러면 슈퍼마켓인가 파는 분명히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면서 우연히 저 가게를 보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봤어요. 요 집은요 문전성시해요. 사람이 바글바글해. 요 집은 주인 혼자 앉아서 팔이 날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럴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뉴타운이기 때문에 도로가 널찍널찍하고 또 똑같은 시기에 집을 지어서 집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잘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발견한 것은 두 가지를 발견했다. 차이점을 발견했다. 그러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요 집은 아침 7시 반에 문을 여는데 요 집은 아침 9시에 문 연다. 12시에 문을 닫는데 이 집은 11시 반에 닫는다. 요 집은 물건을 사러 가면 주인이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거야. 날씨가 더운데 괜찮으십니까? 이런 거, 그 덕담을 하는데 요 집은 가면은 먹고 안 준 것처럼 인상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가끔은 요 주인이 앞에서 저 혼자 소주 마시고 있다 이거야. 저 혼자. 이런 것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여기 가겠죠.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장소고 아주 작은 차이가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가보니까 이 집은 앞에다가 무슨 증축을 하고 있어요. 손님 하도 많이 오니까 증축을 하고 있더라고. 요 집은 주인 녀석이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갔는지. 왜냐면 지가 없어도 되거든. 사람이 안 오니까. 요 차이에요. 요 차이. 아주 작은 차이 같은데요. 아침 일찍 나가야 할 사람이 9시에 문 열면 뭘 못 사요. 두부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그러는데 인간은요. 한 번 관성이 붙으면 다른 집은 잘 안 가요. 그 집만 계속 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첫 손님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밤중에 출출해서 갔더니 이 집은 문 닫았는데 이 집 문 열었어. 그럼 어디 가겠어요? 이 집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 집 가요. 이런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걸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버터프라이 이펙트라고. 이와 같이 이 세 개를 전부 가져야 된다.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차가운 머리로 생각해 봤다면 저게 왜 안 되는가를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지금 여기에 이 모이신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1대1로 지금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뭐 현대라든가 1대1로 그 인적 자원, 퀄리티를 생각하면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경쟁이 되지. 연령 면에서, 학력 면에서, 경험 면에서, 지식 면에서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봉급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이거 성공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면 못해요. 혼자 하면 삼성맨과 현대맨과 LG맨에 집니다.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같이 하면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갖추어지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성공하려면은요, 네트워크 사업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제품이 우선입니다. X예죠. X 변수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퀄리티와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제품의 품질이 우수해야 돼요. 그러나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데 가격이 비싸다면 그것은 필요 조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품은 얼마든지 있어요.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비싸요. 그렇죠? 그런 제품들은 마케팅 타겟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예요? 부유층. 그 마케팅 타겟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케팅 전략이에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도 높고 마케팅 타겟이 높은데 왜 그렇게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은요, 그 제품들은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고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히스토리. 그리고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다는 그 스토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 거지. 아이, 구찌 가방이나 무슨 짝퉁 가방이나 물건 넣는 데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펑션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펑션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걸 사는 이유는 히스토리 또는 스토리를 사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졌다, 그거예요. 가졌다. 그런데 후발 기업, 애터미 같은 경우 회사 설립이 몇 년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스토리가 쌓이고 그게 쌓입니까? 그게 품질이 좋다고 해서 그 타겟을 목표로 하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라이스가 낮아야 돼요. 마케팅 타겟이 달라야 된다고요. 그 시장은 이미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이 퀄리티가 높고 프라이스가 낮은가 하는 걸 봐야 되고,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이게요, 제품이 아무리 좋고 싸더라도 경영 시스템, 다시 말하면 회사 시스템이 경영자나 상위 직급자가 다 빨아먹고 밑에는 국물도 없다. 그렇게 되면 뭐 때문에 해요? 다시 말하면 제주는 떼놈이,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에게 돌아온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양심적인지 괜찮은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부지런한 손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절대 시간 투자. 시간 투자 없이 가만히 있는데 돈이 벌린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무슨 뭐 사기거나 뭐 사기도 그렇게 안 돼요. 사기도 무지하게 부지런해야 돼요. 네? 사기도 무지무지 부지런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야 돼요. 요 세 가지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필요 조건. 그래서 이 R 소득입니다. 소득. 이것이 X, Y, Z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은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공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이 꼭 반드시 성공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한 가지 조건이 또 있다. 한 가지 조건이 또 있다. 그게 뭐냐면 재수야. 재수. 운. 운이야. 운. 마지막 운입니다. 운. 이 포춘. 운. 이게 재수라는 것은요,
야, 그러면 나는 재수가 있나 없나 그 점쳐보고, 그 점치는 게 아닙니다. 재수는. 재수는요, 어떤 기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운은 온다고 돼 있어요. 운에 관한 책도 내가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운이 가만히 있으니까 재수가 좋게 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강태공도요 70년 동안 낚시질 하다가 문학 만난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있다 만난 거 아니에요. 강태공 아시죠? 문학 만난 거예요. 뭔가 준비를 했어요. 왜? 공부를 해보니까 누군가가 요걸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놈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문학을 만나잖아요. 결국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만나요. 만약에 강태공이 낚시질만 하고 아무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영감탱이를 문학이 뭐 때문에 자기 군사로 삼겠어요? 자기 스승으로 삼겠어요? 70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세상을 평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오늘날 산동반도 그 제나라입니다. 제나라 왕이 되죠, 강태공이.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왜? 강태공 같은 인재가 있었거든. 창업자가 강태공이잖아요. 자, 그랬듯이 이 운이라는 것도 자기가 준비하고 있을 때 온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운이 매우 좋은 거예요. 운이 매우 좋은 거예요. 정보를 듣고 자기가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됩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재수 없는 놈은, 운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재수 있는 놈은 쇠똥에 미끄러져도 이쁜이 치마 밑으로 넘어진다고. 일단 이쁜이 치마 밑으로 넘어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릴 건지 넥스트 스텝을 밟을 건지는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놈이 알려주겠어?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응? 자,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운이 이런 정보를 듣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운의 값은 1입니다. 1이죠. 완벽한 100%를 1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것은 곧 어떻게 되냐 하면은 x, y, z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데 요 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게 펑션이 고부 형태로 될 것 같아요. 고부 형태. 네, 고부 형태. r은 이퀄, 여기서 r은 이퀄 x, y, z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고부 형태로 된다는 것은요, 플러스가 아니고 고부 형태로 된다는 것은 어느 하나가 작아도 전체 값은 작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전체 값은 작아진다. 요게 x와 y가 아무리 좋아도 z가 작으면 전체 값은 작아진다. 꼬박이니까. 그렇죠? 꼬박이니까. 그리고 저것이 적당히 이루어지면 소득은 기하급수로 커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1이고 이게 10이고 이게 10이라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 값은 100이 되죠. 10이라면 이 값은 100이 된단 말이에요. 100이 되는데 요 동그라미 하나만 붙으면 이게 1000이 돼요. 그러니까 요 고부 형태라고 하는 것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y와 x와 y는요, x와 y, 제품과 시스템은요, 여기 사업자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기본 컨디션이에요. 주어진 거예요. 뭐 어떻게 자기가 제품 만듭니까? 제품 주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경영 시스템 만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것은 컨스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K. 컨스탄트면은 소득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K지. 다시 말하면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소득은 달라진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앞에 두 가지 요소를 잘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자기 노력 투입. 꼭 전업을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사이드 잡으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이드 잡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요. 요걸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내는 소득이 되질 않아요, 실제로 얘기해서. 왜냐하면 소비자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소득이 됩니까? 그건 안 돼요. 그렇다면 그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호구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쉘 사모님처럼 수억씩 벌고 있으면 그만인데,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걸 계속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표 설정하는 데는 어떤 기업이든지 스마트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정하면요, 그렇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도대체 뭐가 훌륭한 건지 이게 안 돼요. 나는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 이건 구체적이야. 예를 들면 그래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측정. 나는 영어를 잘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잘하는 건지 그러지 말고 나는 토익을 900점 맞겠다 이렇게 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만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지향적이어야 된다. 추상적으로 개념만 잡아가지고는 목표가 안 된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 이게 뭘 효도라고 하는 건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드리겠다. 나는 부모님께 매월 용돈을 50만 원씩 드리겠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이래가지고는 목표가 애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성 있게. 이거는 실행 가능해야 돼. 현실성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 낮게도 말고 너무 높게도 말고. 너무 낮으면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달성되니까 노력을 안 하고, 너무 높으면 노력해봐야 안 되니까 안 하고. 학자들이 연구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껏 노력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이것이 제가 늘 제안한 1000일 1000만원 작전 100일 판매사 작전입니다. 물론 100일 만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해야, 호랑이를 그리다 안 되면 고양이라도 그리지,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시면 나중에 주새끼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그리면 고양이라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3년 만에 죄다 지금 로얄 마스터 된 사람들이거든요. 천일도 안 돼서 됐어요, 이 사람들은. 뭐 그건 그다 치고 그걸 절반 디스카운트해서 1000만 원을 벌도록 하자.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쪽팔리는 일이 무지무지 많을 것이다. 아까 파레토 원칙 8대2, 10놈한테 얘기하면 8놈은 너나 해라 그래요. 사람 무지하게 쪽팔리게 만들죠. 근데 그것이 자연 법칙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파레토 프린시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다 맞아요. 그 묘하게 맞아요. 개미가 그렇게 부지런한데 조사를 해보면 20%는 농땡이랍니다. 일 안 돼요. 그런데 그놈들은 개미 연구가들이 오면 또 왕따를 당한대요. 개미 취급을 안 한대, 그놈들은. 꼭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80%를 분리했답니다. 분리하니 또 20%는 농땡이를 피더래요, 그 중에서. 그리고 요 농땡이 20%를 분리를 했더니 80%는 열심히 일하고 20%는 또 농땡이 피더래요. 이게 자연상이기 때문에요, 10명에게 컨택을 하면 10명 다 오케이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겨우 2사람 건진다. 그것이 최대로 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연사가 그렇고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그걸 나만 그러겠거니 그러지 말고 그것을 프린시플이라고 할 정도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 맞는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시간 제약적. 이건 내가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그거 있어야 돼요. 반드시 목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안 하면 게을러져요. 아이고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이제 스워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스워트라는 것은 스트렝스, 내 강점이 무엇이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강점을 24가지로 나누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중에 3개 내지 4개의 대표 강점이 있답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옆 사람이 보면 강점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다든가, 어떤 사람은 설득력이 강하다든가,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한다든가 등등,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다든가 등등의 또 덕이 있다든가 포용력이 강하다든가, 요 강점입니다. 요 강점이 뭡니까? 자기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죠. 이 강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점이 자기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약점인 경우가 많아요. 객관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래봬도 A사에서 무슨 직급을 했어.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건 자기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약점 중에 약점이에요.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내가 일본에서 오래 살았는데 일본은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런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쪽 방법이고, 아니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실패했으면 뭐하려 여기 와, 아니 성공해서 뭐하려고 여기 왔냐. 거기서 그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우기는 그런 멍청이가 있어요. 내가 봤어요. 몇 사람 봤어 내가. 그건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약점은 이제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뭐가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것도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사람만 만나면 말이 나오질 않는다. 등등. 나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쪽팔리는 일을 잘 당한다. 뭐 이런 거. 이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누구를 통해서? 옆에 동료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다.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는 외부 요인입니다. 외부 요인.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것은요, 우리 국민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점이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강점이 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저쪽에 유럽에 지금 재정위기 때문에 난리 법석이고, 미국도 그렇고,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또, 이 불황흑자가 났다고 그러죠. 수출과 수입도 무역도. 불황흑자가 나면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국민들 살기 어려워져요. 다시 말하면 흑자는 났는데 수출과 수입에서 흑자가 났어요. 뭐 40몇 억 흑자가 나면 그거 수조 원이 되죠. 그럼 이거 우리 살기 좋겠다. 천만의 말씀. 수출도 잘 돼야 되고 수입이 많이 늘어야 살기가 좋습니다. 수입이 늘어야. 예? 그런데 그게 두 개 다 줄었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내년도 원자재 수입이라든가 자본재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다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1% 성장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약 7만 개 생깁니다. 6만 개는 7만 개 생겨요. 그러면 4% 성장해 봐야 28만 개의 일자리 생기는 게. 내년도 대학 졸업생이 50만 명입니다. 그거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 식으로 외부 요소는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데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이고, 위험 요소는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데 피해를 주는 요소예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기회와 위협이 대립되는 거 아닙니다. 위험 요소가 기회가 될 수 있고 기회가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좋지 못한 사회적 인식. 이것이 위협이 되지만 그것이 또 기회가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다. 그렇게는 못 되겠어요. 삼성, LG, 현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다 잡숫고 지금 없을 거예요. 우리 차례가 안 돌아와요. 다행히 뭐 때문에 그거 하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회가 위협이 되고 위협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은 이 기회 요소, 위험 요소보다는 내 강점이 무엇이고 내 약점이 무엇인가. 그럼 강점을 어떻게 발휘하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의 기획실에서 다 합니다. 우리 회사의 약점과 강점, 어퍼튜니티와 스트레트, 요거 해요. 프로야구단도 하고 지금 구청에서도 합니다. 구청에서도 우리 구청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냐. 우리가 구청 사업을 하는데 위험 요소는 뭐고 스트레트는 뭐냐. 요걸 하더라고. 자, 이제 유능 제강인데요. 자, 요 유자는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부드러울 유자. 유도할 때 몸이 유연하다. 유도할 때 유자를 씁니다. 능은 능할 능자, 잘할 능자입니다. 재는 말을 재자, 누를 재. 말을 재. 재단하고 할 때 이렇게 자르고 하고죠. 마르다고 그러죠. 마를 때 누를 재. 강은 굳셀 강자입니다. 약은 약할 약자. 자, 유능재강.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얼른 보면 역설 같은데요. 역설 같은데 자연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이겨요. 자, 유대인 랍비 벤 자카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게 포위돼 함락됐다. 그런 거 다 아시죠? 역사적으로.
이때 완전 포위가 돼가지고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랍비 벤 라카이란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랍비인데요. 랍비는 유대인의 선생들입니다. 선생들이에요. 선생이 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로마군을 이길 재간이 없다. 재간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군에게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최후의 승리를 하려면 저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이기겠죠. 그런데 그리고 로마군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은 다름 아닌 교육이다. 교육이 결국 칼보다 강하다. 로마인들은 자식들에게 싸우는 무기, 즉 칼을 물려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은 지식을 물려주면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로마는 망하고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현재 세계 노벨상의 30%를 휩쓸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같은 건 거의 휩쓸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계 금융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 미국의 거대한 은행들 전부 유대인 자본입니다. 그리고 UPI라든가 AP통신들 전부 유대인 것들입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다 유대인 자본이. 금융시장, 언론시장, 통신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왜? 뭘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이아몬드, 금 할 것 없이 전부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죠. 유대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어머니들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2000년간 계속 쫓겨다녔죠. 계속 집 짓고 밭 갈고 해서 읽어놓으면 불질러버리고 다 뺏기고. 그래서 유대인 엄마가 자식에게 너는 우리 집이 불타고 너를 죽이려고 누군가가 쫓아오면 너는 뭘 가지고 도망가겠느냐? 뭘 가지고 도망가겠느냐? 그러면 얘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이아몬드, 금. 그런데 엄마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것도 곧 없어진다. 엄마가 하는 일은 지식을 가지고 도망가라. 지식을 가지고 도망가라. 그러면 세계 어디서 가든지 살 수 있다. 그거예요. 약한 것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결국 이 벤 자카이는 로마군 사령관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로마군은 한 도시를 점령하면요, 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모든 걸 약탈하는 걸 전통으로 삼고 있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하고 다 가져가 버렸죠. 그것이 로마군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벤 자카이는 그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는 나중에 황제가 되죠.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령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걸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도 안 들어줄 거고,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저쪽 지중해 있는 시골 구석, 촌 구석은 파괴하지 말라고. 근데 베스파시아누스하고 로마군 장군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까지 너무 촌 구석 파괴해봐야 나올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걸 파괴를 안 했어요. 거기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유대인 토라 대학이 있었어요. 대학이 있어 거기에 유대인 지식인들이 시골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무너지고 집 무너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인들과 대학이 남아 있으면 유대인은 언젠간 이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혀와 몸을 생각해 봅시다. 이와 혀, 뭐가 강해요? 이빨이 강해요. 이빨이 강해요. 혀는 물렁물렁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음식도 씹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요,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없어져요. 뭐가 없어집니까? 이가 없어져요. 강한 놈이 먼저 없어져요. 그런데 이는 없어도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말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부드러운 것이 없으면요, 강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것은 그 본체와 생명을 같이 해요. 강한 것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빨이 좀 아플라 그러잖아요. 근데 운동선수의 부드러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몸이 굳어 있으면 꼭 다쳐요. 그렇죠? 꼭 다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 운동을 하죠. 축구도 해보면요, 내가 이번에 꼭 골을 내야지 하고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뽕이 엉뚱한 데로 나가버려요. 무의식 중에 부드럽게 차야 제대로 나가요. 야구도 그래요. 야구도.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홈런을 쳐야지. 홈런은 그냥 맞지도 않아요, 공이.
그런데 무의식 중에 몸이 부드럽게 돌아가면 세게 맞아요. 공이. 그런 식으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마찬가지로 강한 것은요, 부드러운 것은 충격을 흡수하고 강한 것은 충격을 튕겨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부드러운 사람이 인간관계가 원만해요.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이 세고 이것은 내 원칙이야 뭐 어쩌고 떠든 사람은요, 사람을 다 튕겨낸다고. 그래서 결국은 부드러운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 부드러운 물입니다. 물이 이 물체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물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물이에요. 우리가 오면산 사태 그리고 일본 쓰나미에서 정확하게 봤어요. 그렇죠? 그 물이 도시 하나를 휩쓸어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부들부들한 물이 그렇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바위를 굴려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위 굴리면 가다 멈추면 그만. 큰 바위 굴려봤자 집 하나 무너지고 말아요. 물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요 말은요, 유능제강, 양능제강은 제가 강태공의 육도삼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강태공 아시죠? 아까 말한 강태공의 육도삼약에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요걸 가지고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한 겁니다. 그리고 요걸 장자방,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특급 참모인 장량이 요 책을 이상노인이라고 하는 황석공이라는 사람에게 받아서 읽었다는 책이 요 책이에요. 아주 전략. 원래 육도는 강태공이 있었지만은 삼약은 뒤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합해서 육도 삼약으로 나와 있어요. 자, 군우 예언서의 군차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제압하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이 강태공의 말입니다. 부드러우면서 덕이 있으면 강자도 굴복시킬 수 있다. 부드러우면서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으면 강자도 굴복시킬 수 있다. 여가 있죠. 유자, 덕야, 강자, 적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약자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강자는 원망을 산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부드러움도 쓰일 바가 있고 굳셈도 쓰일 바가 있으며 약함도 쓰일 바가 있고 강함도 쓰일 바가 있으니 이 네 가지를 겸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강태공은 약함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 강하고 약한 것이 어떻게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강할 때는 강하게, 약할 때는 약하게. 자,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부드러움에 능하면서 굳셈에 능하면 그 나라는 빛을 발하고. 그러니까 이걸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부드러움에 능하면서 부드러운 마음도 있고 굳센 마음도 있으면 그 사업자는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함에 능하면서 강함에 능하면 그 나라는 크게 발전한다. 약함과 강함을 조화시키면 내 사업이 크게 발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뒷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순전히 부드럽고 약하게만 하면 그 나라는 줄어들고. 그러겠죠? 약하고 부드럽기만 하면 그놈의 사업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순전히 굳세고 강하기만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망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 중에도 굳세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망해요. 아이고 안 되네. 그럼 단대로 가. 단대로 가서 또 해. 거기서도 아이고 안 되네. 그럼 가만히 보면 너무 강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자, 그래서 뭘 조화라고요? 부드러움과 굳셈, 강함과 약함이 조화를 이루면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오케이. 자, 상선약수. 이것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선은 선 중에 가장 좋은 거 그 말이에요. 최상. 상의 선은 물과 같다. 왜냐하면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머물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 뒷말은 상당히 이제 이 높은 차원의 얘기고, 왜냐하면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이 다투는 법이 없어요. 물은 앞에가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위에서 갑니다. 그러면서도 어디로 흘러갑니까? 높은 데로 흘러가요?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그것을 상선이라고 그랬어요. 선 중에 가장 높은 선이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낮은 곳에 처한다. 낮은 곳에 처한다. 그래서 바다는 스스로 낮기 때문에 모든 물을 포용할 수 있다. 바다가 높은 데 있으면 어떻게 물을 포용합니까? 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가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면은 밑에 파트너를 포용하지 못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가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가정이 자꾸 밑으로 내뜨는 놈이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높은 데 올려줘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자, 민심과 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민심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에. 물은요, 조금 할 때는 그걸 뚝으로 막아버리면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차고 흘러서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뚝이 한꺼번에 무너져요. 이게 폭동입니다. 이게 폭동이에요, 이제. 이게 폭동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물을 민심이, 다시 말하면 밑에 불평불만이 있다. 그걸 강제로 눌러버리면요, 조용해요. 입 다물어요. 입 다무는데 그게 점점 불만들이 밑에 부하들한테 쌓여가면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해요.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폭동이고 혁명이에요, 그러게. 자, 요거 좋은 예가 곤과 우라는 사람인데, 곤은 우의 아버지입니다. 아주 굉장히 강직한 장군이었어요. 곤이. 이게 이제 운임금의 아버지인데요. 요 우예요. 우. 그런데 요임금이, 요순시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요임금, 사마천의 사기 본기에 보면 요임금이 이 곤 장군에게, 원래 우리 문명이 황하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의 발상제가 전부 그건데, 황하 문명인데 범람을 해요. 그래서 치수 문제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이 곤이라는 장수에게 황하를 취소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곤은 말이죠, 강직한 장군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지류를 다 때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거 조용하거든, 물이. 근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둑이 무너지니까 옛날보다 더 큰 홍수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기에는 요임금이 이 곤을 죽을 때까지 귀양 보냈다고 되어 있고, 서경에는 처형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우를 순임금이 다시 치수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13년 동안 치수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하고는 반대로 했어요. 물이 흘러가도록 고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물과 물을 연결해서 한 군데로 많은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치수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임금 자리를 이 우에게 물려줍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우에게.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상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별 떨떠름하기 때문에 우에게 물려줍니다. 13년간 치수를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뭐 도로가 있나, 자동차가 있나, 뭐 길이 있나, 계속 걸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계속 걸어다니면 뭐가 되겠어요? 관절염에 걸렸겠지. 그렇죠? 관절염에. 그래서 기록에 보면 운임금이 절뚝발이었어요. 왜? 13년간 자기 집 앞을 3번 지나갔다는데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점집에 점칠 때 절뚝발이 괴가 나오면 무지무지 좋은 개로 칩니다. 왜? 임금이 될 개로 쳐요. 운임금에 나온 거예요. 운임금한테 나온 거예요. 자,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순리에 따라 사업도 해야 되는 거지, 어거지로 하면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망한다, 그런 거예요. 망한다. 오케이? 다음. 자, 이제 그래서 스마트 파워를 발휘해야 되는데, 스마트 파워는 원래 힐러리 장관이 쓴 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스마트 파워를 발휘하자. 스마트 파워는, 이것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하자, 그런 말이에요. 하드 파워는 문자 그대로 군사력이라든가 강제력, 어떤 권력으로 누르는 게 하드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는 어떤 설득력이라든가 또는 매력. 소프트 파워의 결정판은 뭐냐면 매력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매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느냐. 자, 다음. 자, 우리 사회에서 권위와 권위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드 파워가 권위주의라면 소프트 파워는 권위입니다. 권위주의는 강제로 뭘 시켰다가 안 오면 무슨 제재를 가한다든가 형벌을 가한다는 게 권위주의고요. 어거지로. 이건 폭력적 힘이에요. 권위는 자기 스스로한테서 우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왜?
덕이 있다든가 뭘 많이 안다든가 베풀 줄 안다, 이게 권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예를 들면 김수환 주기경이 말 한 말씀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냥 막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슨 권위? 도덕적 권위예요. 그렇잖아요. 법정 스님이 말 한마디 하시면 모든 사람이 참 그 말 말씀 맞는 말씀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덕적 권위라는 게 있어요. 권위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권위는 자발적 응종을 이끌어내고, 권위주의는 폭력적 강제를 이끌어내는 게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한다.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그게 권위이고. 자, 오케이. 근데 소프트 파워 원천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매력을, 자기가 매력적인 사람이면 소프트 파워가 나옵니다. 뭐 얼굴이 예뻐도 매력적일 수 있지만 마음씨가 고와야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든가 파트너 지도를 잘해준다든가 이래야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도력은 곧 매력입니다. 자, 만절필동. 이것은 10,000번 꺾어져도 반드시 동으로 간다. 이건 황하를, 공자님께서 황하를 보고 있을 때 자기 제자인 자공이 왜 황하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 중에 있어요. 순자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10,000번 꺾어져도 반드시 동으로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뜻을 가지면 반드시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이룬다. 뜻이 강하고 곧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일이 원래의 뜻대로 되거나 충신의 절개는 꺾을 수 없음을 비유한 고사. 여기서는 저는 어떤 일이 원래의 뜻대로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은 10,000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꺾고 시달리고 해도 언젠가는 성공한다. 그러면 자, 우리 인생 자체가 만절필동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 순탄하게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간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부부싸움하고 뭐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돼야 만절필동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 자, 그래서 물은 부드럽기 때문에 8가지 덕이 있다, 그런 것을 만절필동. 우선 물은 이 공자님이 말씀하십니다. 덕이 있다. 두루하여 모든 생물과 함께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아까 전에 노래에 나온 거 똑같죠? 상전약수하고. 자기가 물은 모든 생물을 살리는데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의는 그 흐름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나거나 굽은 것에는 반드시 그 결을,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놈하고 붙잡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위에서 가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내버려 두고 거기 있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의다. 그 다음에 도는 힘차고 힘차서 다음이 없다. 이게 정말 힘차지요, 쓰나미처럼. 그걸 도다. 용은 100길이나 되는 그 구렁이라든가 이런 데를, 구렁텅이를 두려워 않고 달려간다, 용. 자, 요게 있으면 성공하겠죠. 사업하면서 구렁텅이 많을 겁니다. 옆에 바위처럼 서가지고 비키도 않는 놈이 있을 거고. 자, 다음. 그래서 법. 자, 구덩이의 바다도 평평합니다. 평평하죠. 물이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거 봤어요? 평평해. 법입니다, 법.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돼요. 그렇죠? 정, 가득해도 평미래를 구하지, 평미래, 시골에서 쌀 같은 것, 벼 말릴 때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기는 게 있죠. 이걸 평미래라고 해요. 그거에 없어도 물은 항상 반반하다, 그런 말이에요. 찰, 요약한 데는 미세한 것까지 아주 미세한 곳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 수만 번 굽혀도 반드시 동으로 흘러가는 의지다. 이게 여기서 만절필동이 나왔어요. 일단 의지가 있으면,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공자님이 순자에 있는 기록입니다. 자, 유능재강, 양능재강. 요것은요, 마치 역설처럼 들리지만은 우리 인간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드러우면서 덕이 있고 유와 강, 그리고 약과 강을 결합하면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공하실 겁니다. 다음. 자, 강태공, 부드러움도 쓰일 바가 있고 굳셈도 쓰일 바, 이 4가지 유, 강, 약, 강, 이것을 겸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자, 사업자 각자에게도 이런 것이 전부 통할 겁니다. 부드러움과 굳셈, 약함과 강함,
요것에 능하면 사업이 크게 번창할 것이고, 그러나 순전히 부드럽기만 하고 약하게만 하면 사업이 크지 않고, 순전히 굳세고 강하기만 하면 그 사업자는 반드시 망한다. 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망한답니다. 이거. 예, 반드시 망한다. 자, 스마트 리더가 돼야 돼. 그런 스마트는 아까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합한 것, 요게 스마트한 거예요. 스마트한 건데, 스마트한 리더가 되면 나도 성공하고 내 파트너도 성공할 수 있다. 스마트한 리더는 한마디로 매력을 가진 리더입니다. 매력은 어디서 나온 줄 몰라요.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경우이든 스마트 파워를 가진 스마트 리더가 되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멍가게를 하건 애터미 사업을 하건 큰 사업을 하건 마찬가지. 다음. 자,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톨스토이의 내일을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속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톨스토이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보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현재는 어떤 때인가? 그것은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때이다. 그렇죠?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때이다. 현재는 항상 미래의 출발점이다. 스타트라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거나 또는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이 사업을 좀 사이드 잡으로 하신다거나 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현재는 어떤 때인가? 그것은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때이다. 현재는 항상 미래의 출발점이다. 지금 스타트 라인이에요. 이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기적거리다가 다음에 출발할 것이냐, 그것은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티그랄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사메이션 보면은 정신이 어지러지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고등학교 때 저거 봐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재를 다 합해놓으면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재를, 왜냐하면 시간은 현재, 우리가 사는 건 현재이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를 지금 살고, 그렇죠. 현재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현재를 그래서 인티그랄 하거나 사메이션 하면은 인생 전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인생 전체의 삶을 결정한다. 내가 과거에 뭘 했건, 내가 대기업의 CEO를 했건, 안 그러면 정부의 고관 대작을 했건, 군의 고급 장교를 했건, 그것은 그때 일입니다. 그때 일이고, 현재는 내가 뭘 해야, 현재가 스타트 라인이니까 이때부터 앞으로 인생은 사메이션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삶이 인생 전체의 삶을 결정한다. 다음. 자, 이제 늘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애터미 사업의 행동, 드레스업. 이게 옷을 깔끔하게 입자 하는 거예요. 화장도 좀 하고. 이건 선악,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첫 인상으로부터 세일즈에 성공할 확률의 80%가 결정된다고 미국 경영학자도 그래 놨더라고. 딱 세일즈맨이 오면은 첫인상이 세일즈 성공률의 80%를 결정한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가 언변이랍니다. 언변. 말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10%가 회사의 인지도, 품질, 가격, 그런 것이 남은 10%래요. 그러니까 우선 딱 봤을 때, 신뢰가 간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뢰가 간다. 두 번째, 클린업. 몸과 마음,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 와, 지금 환경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산에 가가지고 말이지, 무슨 콜라병 내버리고 오는 놈, 별놈이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 세 번째, 쇼업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나타나서 보여야 돼요. 센터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로요, 사업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대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바디 랭귀지가 훨씬 신뢰를 갖기 때문에 언어 랭귀지가로는, 버벌 랭귀지 가지고는 신뢰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쇼업. 매일 사람을 만나야 된다. 피곤하지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만나야 된다. 샷업. 말 너무 하지 마라. 말을 너무 많이 하면요, 신뢰성이 없어요. 말을 잘하면 사기꾼 취급받습니다. 우선 말을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 한참 떠들다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중에 물어봐, 이제. 지 할 말 다 하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속에 지금 불평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떠들면 듣질 않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생명의 전화라는 전화 있죠? 그냥 말한테 물어봤어요. 그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격 갖출 거 없고요. 계속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들어주면 자살할 사람이 자살을 않는데요.
그 불만이 쌓인 이유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shut up. 그러니까 이것은 리스너업입니다. 말을 들어주라. 그 다음에 페이야. 빚지지 마라. 누구 카드 빌리고 뭐 해가지고 절대로 사업 안 해. 반드시 쌈박질을 합니다. 절대로 빚 빌려주고 빚 빌리는 것도 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 다음에 취업, 기운과 용기를 내고 다른 거 다 버리고 세 가지 조건만 사업 성공에 세 가지 조건만 대략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게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열정과 용기 세 가지예요. 도덕성 이건 바탕으로 돼 있고 열정과 용기만 있으면요 다른 건 다 될 수 있어요. 열정과 용기만 있으면 다른 건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never give up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 아까 만절필동이 있듯이 우여곡절을 겪는 건 틀림없고 어렵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게 정말 되게 쪽팔리는 거예요, 이게. 쪽팔리는 건데 그것이 만절필동이란 말이에요. 한 번 꺾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도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중국의 모든 물은 서고 동저로 되어 있기는 반드시 동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게. 흐르게 돼 있어요. 공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사나이가 의지만, 승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끈질기게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성공할 겁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끈질기게 붙어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